스피노자의 이론론 철학은 한적한 마을에 사는 한 남자, 민수에게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민수는 그 마을의 유일한 택시 운전사였고 그의 주고객들은 마을 주민들 때때로 방문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한적한 들판을 탐험하러 오는 모험가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사람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의 완벽한 하루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동안 지역 서점에서 빌린 고전, 철학 서적을 펼쳐놓고 독서를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피노자의 철학에 관한 책을 발견했고 그 책은 그의 오랜 독서 시간 중 가장 재미있던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론론이라는 개념은 그의 머릿속을 사로잡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적인 관점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그의 택시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설치했고 매일 새로운 이론론의 교훈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날 그는 모든 길은 하나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 문장을 본 손님들은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지나갔지만 곧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못 보냈습니다. 민수는 손님들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을 간단히 설명하며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길에서 나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손님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때로 그와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민수는 다양한 메시지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삶의 파도는 하나의 바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해변으로 향하던 한 젊은 커플이 택시에 올라타 그 문구를 보았을 때 민수는 모든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며 각각이 일시적인 이벤트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여러 순간도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커플에게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 되었고 그들은 여행 내내 이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민수는 모든 생각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날 그의 차에 오른 철학과 학생들이 궁금증에 찾는 빛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모든 개인의 생각은 그들이 속한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이 결국 같은 근원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실험은 그 마을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의 택시에서 하루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고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얻은 것입니다. 민수는 매일 택시를 타는 것이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얻고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철학을 나누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 마을에서 택시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사는 제인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인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해서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제인은 할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철학에 관심이 많아 종종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야기하곤 하셨죠. 그날 할아버지는 제인에게 존 로크의 백기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인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처음 태어날 때는 빈 종이와 같다고 했단다.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이 종이에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며 우리의 지식을 채워나가는 거지. 제인은 이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빈 종이처럼 시작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채워져 간다는 개념은 그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내 백지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 이런 생각에 빠진 제인은 다음날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심했던 어제의 자신을 밀어내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찾으려는 작은 모험가가 탄생한 것이요. 제인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못이 박힌 옥수 아저씨에게 가서 나무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인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끝없이 펼쳐진 책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한 백지설은 그녀에게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배우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죠. 제인은 심지어 마을의 동네 광장에서 작은 이야기 교환회를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특별한 경험담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를 얘기했고 어떤 이는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제인의 티
는 이제 다양한 색과 이야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백지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이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은 단지 우리의 백지에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백지에도 또 하나의 색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하여 제인의 작은 마을은 점점 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이야기로 인해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이 모든 것의 시작 이 백지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백지가 아무리 작고 단순해 보여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제이는 누구와의 대화든 그들의 이야기를 새겨 들으며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백지를 채워나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작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의 백지에 어떤 이야기를 그릴 것인가요? 세 번째 이야기한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작은 도시의 중견 회사를 다니며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딘가 정형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스스로가 별다른 변화나 특별함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그저 맑고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집 앞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가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가는 길 중간쯤 그는 생소한 벽화 앞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 벽화는 전에 보지 못했던 색과 형태로 도로를 서 있었고 마치 준호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벽화는 도시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벽화를 그리는 한 프랑스 예술가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벽화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고 시간이 얼어붙은 듯 오래도록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었고 그 벽화를 보는 단 몇 분 동안 그는 자신이 가진 삶의 시야와 생각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알렌 바디오가 설명한 대로 이 벽화는 준호의 일상에 예기치 않은 균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벽화가 그저 하나의 그림이라면 준호는 매일 그 앞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그 순간 벽화는 그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진정으로 충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준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지역의 예술 모임에 참여하며 평소에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배우기 위해 기타를 샀고 회사의 프로젝트 팀장에 자원하며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그 벽화를 그리고 떠난 예술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표현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준호에게 인생의 새로운 진리들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하여금 자신의 삶이 정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부여했습니다. 알렌 바디우의 사건 이론에 따르면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기존의 삶의 법칙을 다시 쓰고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주는 순간들입니다. 준호는 이제 사건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매일 하루하루를 그 사건의 애프터쇼크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만의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은 우리 삶의 무대에 새로운 서사를 선사하고 그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힘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준호처럼 우리 모두는 크고 작게 변화하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 철학적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친구들과의 흥미로운 저녁 식사 파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썰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한국, 미국, 인도,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통 음식과 더불어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무르익어갈 때쯤 예상치 못한 주제가 테이블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발언자는 인도에서 온 친구 라비였습니다. 라비는
불교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도덕이란 결국 이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내적 평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덕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있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온 케이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각 개인이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유가 없다면 도덕적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온 민준이 발언했습니다. 민준은 유교적 전통에서 가족과 사회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사회적 관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것이 사회 전체의 안녕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 입장에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마리는 예술과 미적 감각을 도덕성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도덕적 선택이란 일종의 예술이며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런 과정이 창의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출신의 타케시는 우리에게 와비사비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덕적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덕이란 삶의 불완전함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관점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각자의 도덕적 기준이 문화적 배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길버트 하먼의 도덕적 상대주의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먼의 이론은 단순히 학문적 논의를 넘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다채로운 관점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도덕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문화와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말이죠.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저녁으로 남았습니다.